최초로 심야 버스를 탄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물론 그 전설에 대해서는 들어봤었다. 우리 모두 그랬다. 도시 전설은 내가 사는 곳에서 큰 화제거리다. 이는 아마도 내가 특색 없고 솔직히 지루한 시골 도시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자라난 아이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 현실 도피가 대세인 셈이다. 나와 친구들은 어린 시절 도시 전설에 푹 빠져 살았다. 우리는 놀이터에서 귓속말로 전해지고 나중에는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 게시자들이 올리는 이야기들을 개걸스럽게 삼켰다. 우리는 그 전설들이 무섭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는데 지루한 일상에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의 나는 꽤 순진했다. 내 친구들 중 몇몇은 냉소적이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었다. 스펜서 거리에 사라지는 히치하이커, 남부 지역의 트롤맨, 크로프트 저택의 흰 옷을 입은 여인 등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아마추어 탐정이 되어 모든 현장을 조사하고 이 전설적인 괴물들과 초자연적 존재의 증거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유령도 괴물도 비정상적인 것의 흔적도 없었다. 결국 나도 냉소적이 되어 그런 전설들은 모두 어린아이 같은 허튼 소리일 뿐이고 내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 버스는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또 다른 지역 신화였는데 나는 그것도 다른 것들처럼 헛소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잘 안다. 공식적으로는 도심에서 나가는 막차는 자정 12시 15분에 하이스트리트 버스 차고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바로 술 마시고 밤늦게까지 논 후 안전하게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타는 버스다. 술집과 클럽은 새벽 1시에 문을 닫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택시를 다투고 야식줄을 서고 마지막으로 연결할 사람을 찾거나 밤샘 파티를 할 집을 찾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건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마다 같은 혼란의 장면이 펼쳐진다. 보통 두어 번의 주먹 다짐이 벌어지고 술에 취해 인도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 예측하기 쉽고 우울할 정도다. 경찰이 출동하고 구급대가 오며 결국 군중은 흩어진다. 음산한 침묵이 어두운 거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모든 사려 깊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집에서 침대에 안전하게 누워있을 때 우리는 황혼의 시간대로 접어든다. 영업시간이 지나면 거리는 노숙자들과 같이 갈 곳 없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남겨진다. 그들은 상점 입구에서 피난처를 찾고 낡은 침낭으로 추운 몸을 감싸고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포식자들도 있다. 바로 당신의 어머니가 조심하라고 경고한 그런 사람들 말이다. 폭력적으로 공격할 희생자를 찾아 순찰하는 폭력 배무리들, 그리고 취약한 여성을 노리고 그림자에 숨어있는 남자들까지. 월요일 아침이면 지역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된다. 곤봉으로 두들겨 맞은 노숙자, 뒷골목에서 성폭행당한 젊은 여성까지. 경찰은 수사를 열고 목격자를 호소할 것이다. 때로는 범인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못 잡는다. 당신은 피해자들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겠지만 그것이 당신이나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은 살과 뼈로 이뤄진 인간 괴물들이지 내가 추적하려고 했던 초자연적 악령이 아니다. 내가 냉소적이었던 시절에는 인간 포식자들이 새벽 전까지 그 어둠의 시간을 지배하는 최악의 존재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이제 나는 진실을 안다. 훨씬 더 나쁜 것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심야 버스를 탔던 때는 내게 힘든 시기였다. 막 21살이 되었고 2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이별이 우리 둘 모두에게 최선이었다는 걸 알지만 당시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었다. 친구들은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함께 술을 마셨는데 좋은 생각이었지만 불행히도 잘 되지 않았다. 나는 맥주부터 시작해서 독한 술까지 너무 많이 마셨다. 우리는 클럽에 갔는데
나는 여러 번 창피하고 성공하지 못한 연결 시도를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빴는데 나는 심지어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싸움을 벌이기까지 했고 그에게 주먹을 날리다가 경비원에게 클럽에서 쫓겨났고 술에 취해 홀로 거리를 걷기로 어리석게 결정했다. 어쨌든 나는 구타당하거나 얼굴부터 인도에 처박히는 일 없이 간신히 버스 정류장까지 비틀거리며 갈 수 있었다. 내 만취 상태로는 정규 버스 운행이 그날 밤 끝났고 아침까지 버스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벤치에 누워 쉬려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졸았던 것 같다. 몇 시간 후에 일어났을 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내 심장은 거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낡은 버스가 배기관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거리를 달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이전의 고요함을 깼다. 차체는 가로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비춰졌는데 버스가 지나갈 때 가로등이 깜빡이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그 차는 마치 1960년대에서 온 것 같았다. 고전 자동차 쇼에서 볼 법한 오래된 양철 깡통 같은 모습이었다. 요즘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리는 현대식 차량과 달리 이 낡은 녹슨통은 덜컹거리며 시끄럽게 움직였다. 언제라도 고장날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굴러왔다. 텅 빈 도로를 달리며 내 정류장으로 점점 더 가까이 왔다. 버스 옆면에는 엠블럼이나 문양이 전혀 없었고 앞 유리창 위에도 목적지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차체 외부는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심지어 창문도 틴팅되어 있어서 내부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없었다. 내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내가 어릴 때 읽고 연구했던 마지막 버스 전설의 세부 사항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내 앞에 있는 버스는 그 이야기 속 유령 버스와 묘사가 일치했다. 이른 새벽 버려진 거리에 나타나 지친 사람들에게 태워준다는 그 버스 말이다. 나는 그 순간 공포에 휩싸여 이것이 꿈인지 망상에 시달리는 건지 궁금해졌다. 나는 내 청소년기 내내 이런 전설들을 쫓아다녔고 우리 현실 밖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내 눈앞에서 나를 마주보고 있는데 내 안의 큰 부분은 그냥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지 호기심이 나를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버스를 기다렸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고 버스가 내 옆 정류장에 멈췄을 때 내가 마신 술의 양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꽤 맑아진 것 같았다. 차가 정차하고 삐걱거리는 오래된 문이 열리기까지 영원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단정한 파란색 제복을 입고 핸들 뒤에 앉아 목적지 모를 곳으로 버스를 모는 친절해 보이는 중년 남성을 마주했다. 그는 내게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우호적이고 환영하는 방식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부드럽고 거의 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젊은 친구. 타실 건가요? 물론 나는 수수께끼 같은 운전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의 외모와 태도는 여전히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나는 대답하는데 애를 먹으며 더듬거렸다. 어디로 데려다 주시나요? 나는 긴장되어 물었다. 집으로요. 운전사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결국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 관한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죠. 어때요? 젊은 친구, 우리와 함께 타시겠어요? 그 순간 내가 무서웠다는 걸 인정하겠다. 사실 공포에 질렸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다.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말이다. 만약 내가 탑승한다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렴풋한 감은 있었고 그건 무시무시했다. 하지만 내가 걸어 나간다면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버스에 올라탔다. 문이 내 뒤에서 확실히 닫히자 운전사가 미소 짓는 것이 보였다. 운전사를 가까이에서 보자 그에게서 불길한 무언가가 느껴졌고
내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게 내가 처음으로 심야 버스를 탄 날이었다. 몇 년에 걸쳐 나는 총 3번 그 버스를 탔고 매번 이야기를 들려줄 만큼 살아남았다. 유령 버스를 잡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따라야 할 규칙도 없고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도 없다. 우연인지 아니면 버스 자체가 승객을 선택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경험과 버스 여행을 한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온라인 게시판이 있다. 안전 문제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심야 버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식을 축적해왔고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려 한다. 일단 버스에 발을 디디면 차 안쪽으로 딱딱한 등받이 좌석이 줄지어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다른 승객들도 보이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눈도 마주치지 마라. 버스 앞쪽에 있는 빈 좌석에 앉아라. 어디에 앉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제 시간에 너에게 올 것이다. 버스에 타면 여정 자체가 몇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고 풍경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익숙한 광경, 알아볼 수 있는 도심의 거리, 건물, 상점들이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챌 거다. 거리는 완전히 버려진 채 교통량이나 보행자는 전혀 없다. 문을 연 가게나 길을 밝히는 불빛도 없다. 그러나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보게 될 광경은 더욱 기이해진다. 곧 깨끗한 거리와 잘 관리된 건물은 도시의 쇠퇴한 모습으로 바뀐다. 무너져가는 구조물과 폐허, 시간에 잊힌 잃어버린 도시 같은 모습들 말이다. 결국 버스는 도시를 떠나 울창한 숲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버스가 따라가는 좁은 도로는 어둠에 휩싸여 있고 유일한 빛은 차의 밝은 헤드라이트에서 나온다. 도로 양쪽의 숲을 힐끗 들여다보면 가끔 나무 뒤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이상한 형상들, 그리고 붉은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보는 정체불명의 동물들까지. 버스가 달릴 때 이런 섬뜩한 생물들을 아주 잠깐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사라질 거다. 처음에는 그저 풍부한 상상력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숲속에 악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여정의 이 시점쯤 되면 더 이상 산자의 세계에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해질 거다.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창밖을 너무 오래 응시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건 안다. 거기 도사리고 있는 건 너를 미치게 만들 수 있거든. 그리고 너의 주의는 버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그들이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까. 나와 함께 탐구하는 사람들은 승객을 길 잃은 영혼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더 이상 살아있는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은 너와 교감할 거다. 텅 빈 죽은 눈동자에서 슬픔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들이 너에게 매달리려 하는 건 내가 그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생명 말이다. 그래서 규칙을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절대 그들이 내 마음속에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버스에 탑승하면 만날 가능성이 있는 6명의 존재가 있는데 각각 독특한 특징과 너를 상대로 시도할 술수가 있다. 우리 게시판 회원들의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초자연적 존재들 각각에 대한 설명을 종합했다. 먼저 운전사가 있는데 그의 외모에 대해선 이미 설명했다. 운전사의 첫 번째 임무는 너를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친절하고 반갑게 보이며 그의 버스에 올라타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하면 운전사의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리는 걸 볼 수 있고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도로에 집중한다. 그럼에도 운전사는 선한 인물이며 이후 벌어지는 일에서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시점부터 그의 역할은 그저 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킨다. 만약 내가 운행 중에 유령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너를 집에 데려다 줄 것이다.
그 여정이 몇 시간 같겠지만 그가 우리 세상에 내 집 앞에서 내려줄 때면 실제로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았을 거다. 그는 너를 내려주면서 다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은 밤 되세요.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넌 너의 집 밖 인도에 멍하니 서 있게 될 거고 여전히 충격과 믿기 힘든 상태로 유령 버스가 도로를 따라 운전해 가다가 너의 거리 끝에서 설명할 수 없이 사라지는 걸 바라보게 될 거다. 운전사 다음으로 가장 먼저 알아차릴 승객은 파티걸이다. 이는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다. 그녀의 외모는 매번 달라진다. 어떤 때는 갈색 머리고 또 어떤 때는 금발이다. 마찬가지로 피부 톤도 보는 사람에 따라 창백할 때도 어두울 때도 있다. 변함없는 건 그녀가 꾸미고 옷 입는 방식인데 칵테일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고 디자이너 핸드백을 들고 있다. 그녀의 향수 냄새는 달콤하고 매혹적이지만 입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날 수도 있다. 마스카라가 번져 있는 걸 보면 울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그녀의 깊고 표정 많은 눈에는 너를 끌어당기는 무언가, 내적인 아름다움과 연약함이 있어 너의 감정을 자극한다. 너의 성별이나 평소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그 젊은 여성에게 이끌릴 거라는 점에 주목하자. 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을 거고 그녀 가까이 앉고 싶은 충동을 느낄 거다. 파티걸은 여정 초반에 너와 교감하며 버스 창밖의 기이한 광경에서 너의 주의를 돌린다. 처음에 그녀는 너에 대해 물어보고 자신의 외출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난스럽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나 곧 대화는 어두운 톤으로 바뀌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의 학대, 폭력적인 전애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것 말이다. 이야기는 매번 다르겠지만 항상 슬픔과 고통에 관한 것일 거다. 내 마음이 그녀에게로 향할 거다. 넌 원래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그녀가 비참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나면 그 젊은 여성은 위로를 받기 위해 너와 함께 집에 가줄 것을 부탁할 거다. 유혹될 테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녀가 무엇인지, 그녀가 너에게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나의 조언은 그녀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다. 파티걸은 길 잃은 영혼일지 모르지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그녀는 여전히 인간의 감정을 느낀다. 넌 거절해도 그녀는 화내지 않을 거다. 대신 조용히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낄 것이다. 넌 죄책감을 느끼겠지만 자리를 옮겨 가엾은 소녀를 그녀의 비탄에 맡겨 두어야 한다. 파티걸 몇 줄 뒤에 앉은 다음 승객은 우리가 노파 또는 연금 수령자라고 부르는 이다. 그녀는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부인으로 백발을 웨이브 머리로 하고 숄과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있으며 의자 밑에는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두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뿌리는 향수 냄새가 좀 강하지만 친절한 눈매와 다정한 어머니 같은 미소를 짓고 있다. 그녀는 너에게 할머니나 고모할머니 같은 연로한 친척을 떠올리게 할 것이고 넌 그녀에 대한 애정을 느낄 거다. 그녀의 나이와 외모로 봤을 때 새벽 시간에 심야 버스를 타고 있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여기 있다. 또 다른 길 잃은 영혼으로 끝나지 않는 여정에 갇혀 있는 거다. 노파는 너의 삶과 가족에 대해 물어보면서 자신의 길고 흥미로웠던 인생 일화들을 곁들여가며 상냥하고 건전한 어투로 너와 이야기를 나눌 거다. 넌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편안할 거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인지는 잊으면 안 된다. 대화는 그 여인이 장을 봐주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런 부탁으로 끝날 것이다. 그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나 간식 그게 무엇이든을 해주겠다고 하고 하룻밤 묵어가라고 할 것이다. 또다시 넌 유혹을 느끼겠지만 거절해야 한다. 사실 이번에는 내가 얼마나 정중하게 거절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그녀는 격분하며 알고 있는 모든 욕설을 소리치며 화를 낼 것이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것은 겉보기에 상냥한 노부인에게서 가장 기대하기 힘든 반응일 테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녀가 증오에 찬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뒤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여정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그녀와 말을 섞지 않는 게 현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만날 승객은 주정뱅이라 불리는 꼴사나운 중년 남성이다. 그는 버스 뒤쪽에 가까이 앉아 있다. 아마도 야간 버스에서 만날 법한 인물일 거다. 그에게 너무 가까이 앉지 않는 걸 추천한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말이다. 그의 낡은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고 단정치 못한 수염은 심하게 엉켜 있는 걸 알아챌 거다. 아마 넌 그와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주정뱅이는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너와 대화를 시작할 거다. 그리고 내 판단력과는 반대로 넌 그 이야기에 빠져들 거다. 주정뱅이는 놀랍게도 지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밝혀질 것이고 종교, 철학, 과학이론 등에 대해 너를 교육시키려 할 거다. 그는 어두운 반전이 있는 우화나 우화 형식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다. 내가 처음 술 주정뱅이를 만났을 때 그는 개구리와 정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삶의 잔인함과 파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다음 그는 안주머니에서 은색 술병을 꺼내 너에게 술을 한 모금 권할 것이다. 내가 술을 평소에 좋아하든 말든 한 모금 마셔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거다. 술 냄새가 달콤하고 매력적이겠지만 물론 넌 거절해야 한다. 넌 술을 거절한 후 주정뱅이가 화난 표정으로 너를 쳐다보며 고개를 흔드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넌 빌어먹을 바보야. 멍청한 꼬마 같으니 넌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군. 이건 내가 자리를 옮겨야 할 신호다. 이제 넌 처음 3명의 승객이 그들이 가진 매력이나 초자연적 힘으로 너를 끌어들이려 한다는 걸 알아차릴 거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를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거다. 말할 필요도 없이 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살아서 집에 가고 싶다면 말이다. 그들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게시판에 여러 회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도시에는 오랜 세월 설명되지 않은 실종 사건이 많았다. 하지만 4번째 승객은 나머지와는 다르다. 그는 80년대 워크맨에 연결된 헤드폰을 끼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남성이다. 그를 헤드폰 남자라고 부르는데 그가 하는 건 음악 듣는 게 전부인 것 같다. 눈을 감고 박자에 맞춰 발을 두드리면서 말이다. 헤드폰 남자는 너와 교감하려 하지 않고 너의 존재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그룹에 그 남자와 마찰이 있었던 회원이 한 명 있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도발당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대담하게도 내 친구는 영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손을 흔들고 손가락을 튕기며 바로 그 승객 얼굴 앞에 갔다. 이것이 실패하자 그는 어리석게도 그 남자의 헤드폰을 잡아 머리에서 끌어냈다. 예상대로 헤드폰 남자는 이 무례함에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휘둘러 한 방에 그의 공격자를 때려 눕혔다. 내 친구는 머리 뒤쪽에서 날카롭고 강렬한 고통을 느꼈고 그 후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그가 그 다음 기억하는 건 다음 날 아침 자기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코가 부러지고 머리 뒤쪽에 깊은 상처가 났더란다. 그리고 청바지 주머니에서 쪽지를 발견했는데 말라붙은 핏자국 같은 걸로 낡은 버스 티켓 뒷면에 거치게 쓰여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런 짓 다시 하면 너의 빌어먹을 대가리를 찢어발길 거다. 놀랄 것도 없이 내 친구는 다시는 심야 버스를 타지 않았다. 헤드폰 남자가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 이 시점에서 넌 아마 왜 누군가가 심야 버스를 탈 생각을 하는지 궁금할 거다. 무서운 대체 현실로 데려다 주고 너를 거기에 가두려는 귀신 같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데 말이다. 글쎄, 간단히 말해서 소수의 미친 도시 모험가들과 아마추어, 초자연 현상 조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정신 나간 짓을 하지 않을 거다. 유령 버스를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그랬고
너무 늦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어떤 일에 휘말렸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한 번 버스를 탄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는 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중에 2번, 3번 또는 4번째 유령 버스를 의도적으로 찾아 탄 사람들은 글쎄, 우리에겐 이유가 있다. 사실 다른 무엇보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전령을 보고 그에게 허락된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싶어서다. 난 평생 첫 번째 버스 여행을 후회할 거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유령들의 다양한 속임수를 무시할 만큼 제정신이었다. 하지만 그를 대비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전령은 처음 탈 때 버스에 이미 타고 있는 유일한 승객이 아니다. 그는 나중에 온다. 내가 귀신 같은 존재들을 헤쳐나가고 최악은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쯤 말이다. 내가 처음 알아챌 건 도로 왼쪽 어두운 언덕 위에 서 있는 불타는 십자가다. 그 불길한 상징을 처음 봤을 때의 두려움이 아직도 기억난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발견한 직후 버스가 속도를 늦추더니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우고 공터에 주차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다음 운전사는 버스 앞쪽의 문을 작동시켜 저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문을 열어주었다. 어둠의 땅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 숲과 언덕에 숨어있는 괴물과 악마를 생각하니 공포심이 나를 거의 압도했다. 혹시나 이 교활한 영혼들이 다가오는 무언가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까 싶어 다른 승객들을 바라봤지만 그들은 모두 침착하게 침묵을 지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홀로 남겨진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뼈를 얼어붙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길가에는 무성한 초목으로 거의 가려진 작고 뚜껑 덮인 쉼터가 있었고 희미한 불빛에 겨우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그 겉보기에 버려진 버스 정류장 안에는 얼굴을 가리고 키가 크며 긴 어두운 로브 아래 상당한 체구를 숨긴 채 서 있는 키 큰 후드를 쓴 인물이 있었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가만히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나는 곧 그의 옆에 있는 동물을 발견했다.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주둥이로 공격적으로 으르렁거리며 배고프고 포식적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는 커다란 검은 개였다. 나를 개와 겨우 분리하는 얇은 유리창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 사나운 개가 풀려나 계단을 올라 통로를 내달려 날카로운 송곳니를 내 연약한 살에 묻어버리는 걸 상상했다. 고맙게도 개의 주인은 그의 짐승을 통제했지만 난 여전히 위험으로부터 멀었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갑자기 뜨겁고 숨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견디기 힘들 정도의 열기가 나를 덮쳤다. 한편 버스는 마치 영원처럼 오랫동안 정차해 있었고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운전사는 그의 승객이 탈 것인지 기다리며 말이다. 이제 우리가 전령이라 부르는 후드를 쓴 인물은 이 시점에서 2가지 중 한 가지를 할 거라는 걸 배웠다. 그는 운전사가 글쎄 오늘 밤은 안 되는군요라고 말하며 문을 닫고 출발할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것이다. 내 경험과 동료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진다. 3번 중 2번은 전령이 버스 정류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하지만 가끔 그는 무거운 부츠를 신은 채 개를 끌고 진흙을 헤치며 앞으로 나와 버스에 탑승한다. 그러면 운전사가 안녕하세요 손님.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 전령은 대답하지 않고 충직한 개를 뒤따르게 하며 통로를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그는 버스 앞쪽 자리에 앉아 후드를 벗어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드러낸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 무서운 순간에 내가 본 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마치 그의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에 어둠의 공허만이 있는 것 같았고 눈 대신 2개의 타오르는 불빛이 있었다. 그에겐 입이 보이지 않았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없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말을 했고 버스 안을 울리는 우레와 같은 신의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이리 와라 필멸의 아이여. 그가 명령했다. 와서 나와 함께 앉아라. 우리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상상할 수 있듯이 나는 그 순간 극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다. 너무 겁에 질려 기절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나는 전령의 명령에 복종했다. 마치 내 다리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듯 했다. 통로를 걸어 내려가며 누군가 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며 다른 승객들을 바라보았던 게 기억난다. 하지만 4명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도문을 외며 중얼거렸다. 전령이 이 길 잃은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그의 주문에 걸려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 아마도 그들은 한때 우리처럼 유령 버스와 전령의 신과 같은 힘에 희생된 것일 거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그 운명의 순간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나는 곧 전령의 자비에 완전히 맡겨졌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전령 바로 뒤줄에 앉았다. 그의 고개가 부자연스럽게 돌아서 나를 마주 보았고 그의 개는 공격적으로 으르렁거렸지만 다행히 내 다리를 물지는 않았다. 그가 어떤 냄새가 났는지 정확히 묘사할 순 없지만 죽음의 냄새가 났다고 밖에 말할 수 없겠다. 그가 가진 눈 대신에 타오르는 불빛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눈을 돌릴 수 없었다. 마치 그의 증오 어린 시선 아래에 내 영혼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나는 이 괴물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상상했다. 그는 나를 쉽게 죽일 수 있겠지만 이건 내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적은 편이었다. 대신 나는 내가 다른 이들처럼 될까봐 걱정했다. 영원히 저주받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또 하나의 이름 없는 길 잃은 영혼 말이다. 어찌되었든 나는 그 순간 전령이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가 밟고 일어선 것처럼 나를 경멸하는 게 느껴졌다. 그때까지도 그가 소리내어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또 한 명의 단순한 필멸자가 내 영역에 발을 들였군. 그가 입을 열었다. 아마 그는 나를 언급하는 것 같았다. 나는 너희 비참하고 나약한 종족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고백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같은 몇몇 개인의 용기는 인정해야만 한다. 많은 이들이 이 어둠의 장소로 오는 용기를 내지 못하니까. 이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안전한 통행을 허락하고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도록 하지. 필멸자여, 원하는 걸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무한한 지식을 전해주마. 자, 이건 내가 수년에 걸쳐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한 순간이다. 나는 문자 그대로 전령에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었다. 당첨 복권 번호, 케네디 대통령을 누가 죽였는지, 인생의 의미까지. 그는 모든 걸 보고 알고 있으며 가능성은 무한했다. 우리 게시판의 한 남자는 전령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물었고 6개월 안에 그의 악습이 그를 죽일 거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 남자는 중독자였지만 전령의 경고를 비웃었고 계속 약물을 사용했다. 6개월 후 그는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 그리고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가 전령을 만났을 때 학대하고 통제하는 관계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개자식 같은 남자친구와 계속 만난다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 글쎄, 삶을 끊어내지 않으면 목숨이 끝날 거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는 그녀가 그 관계를 끝내는 데 필요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1년 뒤 그 놈은 또 다른 여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연히 그때의 난 이 모든 걸 알 리 없었다. 그저 겁에 질려 의자에 얼어붙은 채 장화를 신은 발이 덜덜 떨리고 전령이 경멸하며 나를 내려다보자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을 뿐이다. 그 오싹한 순간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떠올랐고 떨리는 입술로 더듬거리며 물었다. 당신은 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생물체가 경멸하는 기색을 내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고 그 다음 그가 대답했다. 불쌍한 아이야. 그가 우렁찼다. 아, 너희 인간은 내가 무엇이고 내가 상징하는 바를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내 앞에 보이는 이 세상은 내 왕국이다. 나의 영역이지. 나는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필멸의 영역과 영원한 세계 사이에 끼인 길 잃은 영혼들에게 집을 준다. 어쩌면 언젠가 내가 여기 와서 이 어둠의 영역에 영구히 거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고, 물론 내 최후의 운명을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넌 그러지 않기로 택했어. 하지만 나는 내가 허락받은 질문 하나에 대답했고 의무를 다했다. 이제 내 아이야, 작별 인사를 하지. 그 말과 함께 그는 일어섰고 개를 불렀다.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출구로 향했다. 나는 너무 당황하고 충격받은 상태였다. 물어보고 싶은 게 아직도 너무 많았고 생각 없이 입을 열었다. 기다려주세요. 그를 따라가며 소리쳤고 즉시 말을 꺼낸 걸 후회했다. 전령이 날카롭게 돌아섰고 그의 불빛 눈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개는 으르렁거리며 날카로 이빨을 드러냈고 목줄을 잡아당기며 나에게 덤벼들려 했다. 전령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화가 나고 위협적이었다. 경고하겠다. 이 빌어먹을 바보야. 지금까지 내 영역에서 너의 존재를 용인해 줬지만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내 최악의 악몽을 넘어서는 고통을 줄 수 있고 내가 내 규칙을 또 어긴다면 주저없이 그렇게 할 거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하셨고 몸 전체가 통제 불능으로 떨렸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전령이 통로를 미끄러지듯 내려가고 으르렁거리는 지옥의 사냥개를 끌고 가는 광경을 숙연히 지켜볼 뿐이었다. 운전사는 신과 같은 존재가 내릴 수 있도록 버스를 천천히 세웠다. 전령이 버스에서 내리자 거의 안도감이 들었지만 이 기괴한 장면에는 한 가지 반전이 더 있었다. 전령이 발을 내딛자마자 동료 승객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공포에 질려 그들의 눈이 새카맣게 변한 것을 보았고 입을 크게 벌리자 새까만 구멍이 드러났다. 마치 그들 모두가 비명을 지르려는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도로 양쪽의 어두운 숲속에서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보았다. 수백 개의 타오르는 붉은 눈이 나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들은 밤의 늑대처럼 울부짖는 잡종 짐승들의 것이었고 모두가 우리 버스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 질렀다. 전령이 마음을 바꿔 지옥의 부하들을 소환해 나를 갈기갈기 찢어밟힐까봐 두려웠다. 울부짖는 소리가 빠르게 커졌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너무 시끄러웠다.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내 기억에 흐릿하다. 소름 끼치는 굉음, 그리고 머릿속 압력이 점점 높아져 두개골이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눈부신 빛 한 줄기가 번쩍였고 나는 눈을 가리고 손 아래 숨어야만 했다. 잠시 후 다시 눈을 떴을 때 괴물들도 사라지고 귀신 같던 동료 승객들도 사라진 걸 발견했다. 버스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나와 운전사 단둘이서 그 쓸쓸한 도로를 계속 달렸다. 그 여정의 나머지는 내 기억에 아주 흐릿하다. 어둠의 영역을 떠나 내가 알고 있던 익숙한 도시의 거리로 돌아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가 내가 사는 거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믿기지가 않았다. 이것이 또 다른 속임수인 줄 알았다. 나는 한동안 가만히 좌석에 앉아 있었고 결국 운전사가 날 재촉해야 했다. 당신 정류장입니다, 친구. 자, 어서요. 밤새도록 여기서 기다릴 순 없잖아요. 약간의 망설임 끝에 나는 통로를 걸어 버스에서 내렸다. 살아있는 자의 세계로 돌아오자 상쾌한 공기가 내 피부에 닿았다. 운전사가 잘 자라고 인사하고 또 보자고 말한 걸 기억한다. 그러고는 버스를 몰고 떠났다. 그게 내 이야기다. 하지만 꼭 끝은 아니다. 그렇게 무서운 경험을 했는데도 왜 유령 버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겠다. 글쎄, 한동안은 버렸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나를 이겼다. 나는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모른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잘 안다.
전령은 어딘가에 있고 그는 내게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다. 다음엔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몇 년 동안 버스를 쫓아다녔고 2번 더 탔다. 2번 다 나는 탑승해서 귀신 같은 승객들이 설치는 함정을 피했다. 그리고 2번 다 전령이 탑승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쉼터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희망은 좌절되고 말았다. 엄청 낙담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다시 한번 버스를 찾아볼 것이다. 전령이 내 부름에 응답할 때까지 계속 그럴 것이다. 위험은 알고 있다. 어느 날 밤 유령 버스에 올라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 대가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날 좀 봐주시겠어요? 탈버스가 있거든요.